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 58회 기출문제 시간인데, 사실 뭐 58회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회차에 비해서 너무 어렵다라든지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그 외환 쪽 파트 있죠. 외환 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전 회차 혹은 전전 회차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숫자만 조금 바뀌어 나오거나 아니면 살짝 꼬아서 나왔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8회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난이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무역 규범 쪽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시험 문항수가 바뀐 지가 꽤 됐죠. 그래서 1년이 넘었고, 이제 정립이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외무역법 8문제 나오고, 관세법 뭐 몇 문제 나오고, FTA 관련된 문제 몇 문제 나오고, 환특법 문제 몇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로 8문제, 16문제, 3문제, 3문제 이렇게 나왔고, 사실 뭐 FTA 관련된 문제하고 관세법 문제가 섞여서 나온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그냥 관세법 쪽에 넣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수출 정의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기본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수출의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수입의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둘 중에서 하나의 정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푸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수출하고 수입이 살짝 조금 내용이 다른 점, 그런 것들을 좀 착안을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처음에 1번에 매매교환, 임대차, 증여,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암기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입에 좀 붙여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교환, 임대차, 증여 등에 따라서 중요한 건 이거죠.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우리가 지금 수입을 보는 게 아니고 수출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수출의 정의에 부합하고요. 자, 두 번째. 관세법에 따른 보세 판매장에서 자 보세 구역 중에 하나가 나왔죠. 저 보세 판매장을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로 고치게 되면 면세점이 될 겁니다.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수출과 수입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석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홍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수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만 잘 알아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이런 경우는 무조건 수출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외화를 받고서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데 지금 이거는 한국 사람한테 국내에서 생산된 홍삼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 판매장에서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그것도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품이기 때문에 얘는 수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무한으로 수출된 해당 물품의 판매량에 따라서 대금이 결제되는 계약에 의한 행위는 수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한으로 일단 수출이 돼요. 그런데 그 판매량에 따라서 대금이 결제가 된대요. 해외로 나갔죠, 물건도? 그러면 수출의 정의에 부합하게 되는 거고요. 4번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사실은 이 거주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은요. 대외무역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거주자가 어떤 경우고 비거주자가 어떤 경우고 이렇게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좀 내용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우리 무역규범 그리고 대외무역법에서 언급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그냥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인도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수출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에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대무역법령상 전문 무역상사의 역할, 지정기준, 지원사항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 전문무역상사 같은 경우의 역할은요,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을 대행해준다. 무역거래를 대행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등장했냐면,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기업, 수입기업은 뭐의 전문가예요? 물품을 구매하거나 만들어서 해외로 보내거나 아니면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쪽의 전문가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관세법을 적용해서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를 납부를 하고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되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무역이긴 하지만 그 무역에서도 되게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매하고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입 통관도 있고 운송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입 기업은 이 무역 계약 체결하고 물품 공급하고 공급받고 이런 쪽의 전문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문 무역 상사는요, 이러한 역할을 대행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전문 무역 상사는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서 국가의 무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문 무역 상사의 메인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의 전문 무역 상사의 지정 조건은요. 전년도 수출 실적 또는 직전 세계 연도의 연평균 수출 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품 비율이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8회 시험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 말고 뭐 앞으로 나오는 59회라든지 60회라든지 이런 시험에 좀 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외우실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 무역 상사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쪽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좀 옆에서 나온 거예요. 구석에서.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특징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은 잘 안 바꿔놔요. 예를 들면 요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짧은 것들 이론적인 내용들 있죠. 숫자 안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 암기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항들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 시험의 특징이 기출문제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은행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읽어서 암기해 놓을 필요는 있죠. 근데 이걸 내가 처음 딱 문제를 봤다? 그럼 그때에는 아는 문제는 푸시면 돼요.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쪽 보기보다는 이런 쪽 보기들이 훨씬 더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3번에 정부의 무역 정책에 따라서 운영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문구로 속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로 보통 잘 안 속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전문 무역 상사는 특정한 품목의 수출 독점권을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드렸죠. 이 전문 무역 상사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4번의 함정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수출 독점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딱 한 단어로 전문 무역 상사의 역할을 정의를 해보면 수출 대행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독점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대무역 법령에 규정된 거래 형태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자, 바로 한번 볼게요. 가해
우리나라 기업 A는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을 베트남에 소지한 기업 B에게 생산을 위탁한대요. 아, 요게 핵심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예요. 원재료의 일부도 공급 중이다. A는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건 나중 문제고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공을 위탁하는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생산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위탁한다? 그러면 위탁 판매 수출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나에 우리나라 기업 C는 베트남에서 식자재를 수입을 해서 이런 것들 나오면 그림을 그려보면서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자재를 수입해서 이걸 미국으로 다시 수출을 한대요. 수출금에서 수익금액을 공제한 가득액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베트남으로부터 해당 물건을 단가 10달러에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 이거를 12달러에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2달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래를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4번이요. 대무역 법령에 따른 수출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수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수출입을 제한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금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제한은 일단 안 되긴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해줄게와 같은 느낌인 겁니다. 자, 1번에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협의회는 전략물자 등에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뭔가 속일 만한 그런 문구가 없어요. 이런 수출입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어떤 협조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부분을 바꿔요. 관세청장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긴 해야겠지만 처음에 읽으실 때부터 그런 쪽 의심까지는 가져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읽어봤는데 뭔가 눈에 띄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쪽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 2번에 특정 상품을 수출입 제한할 때 품목별 수리한 금액, 수출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뭐 막무가내로 무조건 금지된다, 제한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하겠다. 합리적이죠. 3번에 수출입 제한은 국제법규상 의무 이행, 교역 상대국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런 수출입 제한이 있어야지만 국제법규상 딱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은 수출입을 좀 제한합시다 라고 나왔어요. 국제회의에서. 그리고 그게 법제화됐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는 수출입 제한이 필요한 거고요. 다음에 4번에 모든 수출입 상품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어떤 게 틀렸냐면 앞에 모든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든이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무조건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으면은 일단 그 보기는 이거 옳지 않은 보기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출입 상품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플랜트 수출 있죠. 뭐 일괄 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요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모든 수출입이 대상은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거기까지 내용이 미치지 않으셔도 요런 문구가 나왔을 때 모든, 반드시, 무조건 이런 문구가 나왔을 때는 해당 보기는 좀 의심해 보셔라 하는 겁니다.